샬롬 흑 8번째. 한갑 어머니는 들락날락하며 어떤 때에는 부엌에서 머리만 내밀고 또 어떤 때에는 부지깽이를 들고 몸까지 내놓고 어떤 때에는 소리만 나왔다. 왜 한갑군이 잘못했습니까? 하고 숭은 진정으로 한갑의 행동에 감격하여서 그럼 남의 여자의 발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놈을 가만두어요? 두들겨 주지요. 그야 그렇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의 칭찬에 만족하는 듯이 부엌문 밖에 나와서 허리를 펴며 그렇지만도 요새 세상에 농사나 해먹는 놈이야 어디 사람인가? 귀 밑에 피도 아니 마른 애들이 무슨 서겁시오 무슨 나립시오 하고 제비 아비뻘 되는 어른들을 이놈 저놈하고 개 어르듯 하지 걸핏하며 따귀를 붙이고 글쎄 일전에도 전매국인가 어디선가 온 사람이 담배가 어쩌다나 해서 하고 마나님은 빈만 한 마리나 되는 듯이 소리를 낮추며 저 회나무 댁 참봉 영감을 구둣발로 차서 까무로 쳤다가 피어는 났지만은 아직도 오줌 출입도 못한다오. 그 양반이 지금 환갑진갑 다 지내고 이른이 넘은 어른이 아니신가 말 말어. 그나 그뿐인가. 그놈의 정결검사 담배 적간 술적간 농협이 무엇이니 하고 읍내서 나오는 날이면 어디 마음을 펴보나. 글쎄 남의 집 안방 부엌 갈 것 없이 시퍼렇게 젊은 놈들이 막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젊은 아낙네까지 붙들고 힐거를 하는 수가 있으니 요새법은 다 그런가? 서울도 그런가? 나라법이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이래서야 어디 백성들이 살아 먹을 수가 있나? 또 그놈의 신장로는 웬걸 그리 많이 닦는지 부역을 나라 조약돌을 저오너라 밭갈 때나 김맬 때나 나라면 나야지 어디 놨다가는 큰일 아닌가. 우리 같은 것도 그래도 한 집을 잡고 산다고 남 하는 거 다 하랴네 그려. 이건 어디 살 수가 있나. 서울도 그런가. 우리 면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구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나라 법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마나님은 길게 한숨을 지으며 아무려나 우리 한갑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지만은 그 녀석이 왜 글쎄 관인을 때려 망할 녀석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한갑 어머니는 속으로 무한한 슬픔과 불안을 가지면서도 도의 여자 모양으로 그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조선의 어머니의 자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숭을 위하여 밥상을 들고 나오는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차마 바로 볼 수 없도록 조체하였다. 나이는 아직 60이 다 못되었건만은 이가 거의 다 빠져서 볼과 입술이 오므라지고 눈은 움속 들어가고 몸에 살이 없어서 치마 허리 위로 드러나 명치 끝 근방은 온통 뼈다귀에다 꼬집꼬집 구겨진 유지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게다가 굳은 살과 뼈만 남은 손, 그것은 일생의 쉼 없는 노동과 근심과 영양 불량으로 살아온 표적이었다. 숭은 일어나서 밥상을 받아놓고 서울서 보던 몸 피둥피둥하고 머리 반지르르한 마님네를 연상하였다. 그네들에게는 일생의 하인들에게 잔소리하는 고생밖에 노동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도 고량진 위에 영양은 남고도 남아서 먹은 것이 미처 다 흡수될 수가 없어서 끄륵끄륵 소화 불량이 되어 보약 입시오 약물 입시오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밥상 숭의 밥상은 몇백 년째나 한갑의 집에 대대로 몰려오는 팔모반이었다. 본디는 칠하였던 것이 벗어지는 동안에 반색이 벗어지는 한편으로 다시 때와 먼지로 칠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칠해지기까지 반색이 가장 자리를 두른 8개였을 장식 언저리 중에는 겨우 3개가 남았을 뿐이다. 이 소반은 그래도 한갑의 집이 오래 옛날에는 점잖게 살던 집인 것을 표시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한갑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집 가장의 밥상이 비록은 반상 고기 반찬은 못 오를 만정 모반 내보란 소반이 아니오 팔 모반인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다. 이 소반은 한갑 할머니가 한갑의 할아버지에게 시집 올 때에 이 시조부의 밥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 전에는 몇 대를 전하여 왔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한갑의 조부, 그 후에는 한갑의 아버지, 그리고는 한갑의 밥상이 된 것이었다. 이 밥상은 이 집 가장 이외에는 받지 못하는 거룩한 가부였다. 이 상에 밥을 주는 것이 숭에게 대한 더할 수 없는 큰 대접이었다. 상만 아니라 대접과 주발도 옛날 것이었다. 대접은 여러 대 이 집 가장이 써오는 동안 밑이 달아져서 그 두꺼운 밑이 달아져서 뿅 하고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40리나 되는 유기전에 가서 기어왔다. 요새는 이런 좋은 새는 없소 하고 유기전 사람이 말하였다는 것은 결코 이 고물을 보고 빈정된 것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옛날 조선 유기는 요새 것보다 새도 좋고 살도 있고 모양도 점잖아서 요새 것 모양으로 작고 대바라지지를 아니하였다. 숭은 이 비록 다 낡아진 것이나마 그 후덕스럽고 여유 있는 바탕과 모양을 가진 기명과 한갑의 어머니를 비교보고 옛날 조선 사람과 오늘날 조선 사람과의 정신과 기상과를 비교해 보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그 그릇에 담은 밥은 불면 날아날 찐호 좁쌀이요 반찬이라고는 냉수에 간장을 치고 파 한 주기를 썰어서 띄운 것 한 그릇 이것이 유기전에서 기어온 고물 대접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는 호박잎 줄거리의 껍질과 실을 벗기고 숭숭 썰어서 된장에 섞어서 호박 잎사귀에 담아서 화롯불에 글쎄 굽는 달까 진달까 한 찌개 한 그릇뿐이었다. 이 호박잎 찌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찌개를 찔 그릇이 없는 것, 또 하나는 호박잎을 찌노라면 된장에 있던 구더기가 뜨거운 것을 피해서 잎사귀 가장자리로 기어나기 때문에 구더기를 죄다 집어낼 수 있는 편리가 있는 것이었다. 조밥 한 그릇, 듬뿍 꾹꾹 눌러서 한 그릇, 파 찬국 넘실 넘치게 한 그릇, 그리고 구더기 없는 된장 호박잎찌개 한 그릇, 이것이 숭이가 농촌에 돌아온 첫 밥상이었다. 아주머니 안 잡수세요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먹게, 나 먹을 건 부엌에 있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마른 호박잎을 쓱쓱 손바닥에 비벼서 아마 한갑이와 공동으로 쓰는 것인 듯한 곰방대에 담아서 화로에 대고 빤다. 이것이 호박잎 담배라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콩잎 담배가 생기거니와 그때까지는 호박잎 담배로 산다. 정말 담배를 사먹는 사람이 이 동네에 몇 집이나 될까? 얻어만 먹어도 대접으로 한 줌을 주기만 하여도 죄가 되는 이 세상이거든. 한가비가 집세기를 삶아서 장에 내다 팔아서 장수연 한 봉지를 사다가 주면 어머니는 돈 없는데 이건 왜 사왔니?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만나게 비웠다. 숭은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 그것은 찐 호좁쌀 밥이 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찬국에 장맛이 써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된장찌개에 구더기 기억나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 어머니의 말이 하도 잠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 어머니라는 비참한 존재, 그를 보는 거,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목이 메었던 것이다. 그래도 숭은 이 밥을 맛나게 먹어 보이는 것이 이 불쌍한 노인에게 대한 유일한 위로로 알고 냉수에 밥을 말아서 아무 감각도 없이 반 그릇이나마 퍼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숭이 숟가락을 놓을 때에 한갑 어머니는 곰방대를 놓고 일어나면서
어디 건건이가 있어야 먹지. 그래도 물에다 놓지 않고 자 한술만 더 뜨게 하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틀어서 밥을 물에 퍼두려고 한다. 아이고 그렇게 못 먹습니다.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의 팔을 붙들었다. 이걸 원 어떡하나. 서울서 호강만 하던 손님을 쓴 된장에 호좁쌀 밥을 대접하니 이거 어디 되겠나.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이가 남긴 밥에 물을 부어 그 자리에서 된장찌개 아울러 먹기를 시작한다. 숭은 한번 놀랐다. 이 노인이 밥을 한 그릇만 지어서 내가 남기면 먹고 아니 남기면 자기는 굶은 작정이었구나 하였다. 기실은 이 노인은 끼니마다 밥 한 그릇을 지어서는 아들을 주고 아들이 먹다가 남기면 자기가 먹고 아니 남기면 숭늉만 마시었다. 아들이 혹 어머니 잡쓸 거 없소 하고 물으면 그는 없긴 왜 부엌에 담아 놓았지. 지금 먹기가 싫어서 이따가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모양으로 한감 어머니는 중궁이 되어서부터는 해꽃이 날 때까지 하루 한 끼도 먹고 반 끼도 먹고 살아간다.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만 든든히 먹여 놓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 자기는 굶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 늙은 부인은 피부 밑에 있어야 할 기름을 다 소모해 버리고 아마 내장과 뼈 속에 있는 기름도 다 소모해 버리고 오직 뼈와 껍질만이 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은 흐리고 입술은 검풀었다. 피가 부족한 것이다. 피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허숭은 생각했다. 한갑 어머니는 그 밥과 된장과 찬국을 하나 아니 남기고 다 먹어버린 뒤에 상을 들어 옮겨 놓으며 그런데 변호사 벼슬을 해서 귀 되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나 이 더운데.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왔지. 얼마나 있다 가려나. 오늘 밤차로는 아니 가겠지 하고는 늙은 부인은 불현듯 한가비를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한갑이 무사하게 해주게. 이 늙은 년이 그놈을 잃고야 어떻게 사나. 하느님이 도우셔서 변호사가 오게 했지 하고 혀를 끌끌 찬다. 서울 안 갑니다. 여기 살러 왔어요 하고 숭은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높은 음성으로 힘있게 말하였다. 한갑 어머니가 귀가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초췌한 모양이 보통 음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인 것이었다. 여기서 살다니 변호사같이 귀한 사람이 무얼 하러 이런 데 사나. 죽지를 못해서 이런 시골 구석에 살지. 쌀밥을 먹어보나 대관절 담배 한 대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단 말이야. 그도 옛날 같으면야 이따금 떡도 해먹고 술도 해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 집에서 하면 여러 집에서 노나도 먹고 하지만은 요새야 밥을 당당 굶고 노나 먹다니 인심이 박해져서 없네 없어. 또 살뚝에 인심이 난다고 어디 노나 먹을 것이나 있다든가. 웬일인지 우리 동네도 요새는 다 가난해졌거든. 신구 상께나 하고 농량이나 아니 떨어지는 집이 우리 동네에 초신의 집하고 구장내 집하고나 될까. 다 못 살게 되었지. 글쎄 유초신의 순이가 싹김을 매네. 그려 말할 거 있나. 그 순이가 어떻게 귀엽게 자라난 아가씨인데 다들 못 살게 되었단 말이야. 글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의 농담을 믿은 것이 부끄러운 듯이 싱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연기와 같이 희미하고 연기와 같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 정말입니다 하고 숭은 여기 살러 왔습니다. 어디 집이나 한 칸 짓고 농사나 지어 먹고 살려 왔습니다. 인제는 서울 안 가고요 하고 다 지었다. 그럼 댁내도 이리 오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래도 반신반의로 왜 벼슬이 떨어졌나 하고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댁내가 따라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웬걸 오겠어요 하고 숭은 아내에 관한 말을 길게 하기를 싫었다. 아니 댁내가 아주 부잣집 양반집 따님이라던데 또 순이가 그러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던데 그리고 저가댁에서 좋은 집도 사주고 땅도 여러 천석하는 것을 갈라주었다더구먼. 오 그럼 여기 땅을 사러 왔나? 오 그렇구먼. 사여울 논을 사러 왔구먼. 변호사가 논을 사거든 우리 한가비도 좀 주라고. 지금 논을 사려면 얼마든지 산다네. 모두 적식회사라든가 금융조합이라든가에 잡혔던 것이 경매가 되게 된다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 먹게만 준다면 팔아버린다고들 그러는데 한마디기 둘셋 나는 거를 30원이니 40원이니 부르고 있다네. 그렇게라도 팔아야 단돈 10원이라도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뭐 금년까지나 팔면 이 동네에 저 땅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걸세. 그러면 차까지 떨어지거든. 왜 금 같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이전 자긴 붙여준다던가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떼어주지.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사람 못 산다니까 그러네 그려. 모두 떼거지 나고야 말지. 다른 대서들은 다들 서간도로 간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살여울 동네야 어디 고래로 타관으로 떠난 사람이야 있었나. 다들 그래도 제 집 쓰고 제 땅 가지고 벌어 먹었지. 몇 해 전만 해도 살여울 딸을 놓으면 마음을 놓는다고 하냈나. 우선 변호사네 집은 자키나 잘 살았나? 부자 아니었나? 변호사는 명당손이니까 또 더 부자가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한번 땅을 팔면 모래 위에 물 엎지르는 거 아닌가? 다시는 못 주워 담지. 우리 집도 변호사네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지는 않지 않았나? 이날 밤 숭은 저녁을 먹고 조신의 회나무 밑으로 갔다. 이 회나무는 본래 숭의 집 것이었다. 지금은 집 아울러 조시라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 이 회나무 밑은 여름이 되면 밤이나 낮이나 동네 사람의 회의실요 휴식소요 담화실이었다. 오늘 저녁에도 모깃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여러 때로 모여 앉았다. 숭도 그 틈에 끼었다. 끼자마자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회나무는 난지가 몇백 년이나 되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살여울에 배가 올라오던 시절에 이 나무에 닷줄을 메었다 하나 그 배 올라오던 시절이 어느 때인지는 더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배 올라오는 때를 가자면 여기서 남쪽으로 시오리는 가야 한다. 옛날 산에 나무가 많을 때에는 달래강에 물이 깊어서 배가 살여울 동네 앞까지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요.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온 시조들이 배를 타고 이리로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다. 그때의 이 살여울 동네에는 잡림이 무성하고 노루사슴, 호랑이가 들끓었을 것이다. 그 조상들은 우선 나무를 찍어 집을 짓고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길을 내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동네 이름을 짓고 산 이름을 짓고 모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물이 살같이 빠르니 살여울이라 짓고 강에 달이 비치었으니 달래라고 짓고 달래가 가운데 흐르니 이 적과 꿀이 솟는 벌을 달래벌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때의 이 골짜기 그곳을 두른산 달래강 거기 나는 풀과 나무와 고기와 곡식과 개구리 소리 꽃향기가 모두 이 사람들의 것이었다. 아무의 것이라고 패를 써 박지 아니하였지만은 패를 써 박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 회나무도 그 나무가 선 땅이 근년에 몇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지만은 이 나무는 말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 동네 공동의 소유였다. 이 동네에 사는 이는 누구든지 이 나무 그늘의 서늘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사람뿐 아니라
소도 말도 개도 병아리 거느린 닭들도 이 회나무 그늘 밑에서 놀든지 낮잠을 자든지 아무도 금하는 이가 없었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늙고 점잖은 회나무 그늘을 덮고 아픈 다리를 쉰다 하더라도 누가 못하리라 할 리가 없었다. 이 말이 믿기지 아니하거든 이 경력만은 회나무더러 물어보라. 그는 적어도 4,500년 동안 이 살여울 동네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다. 이 동네에서 일어난 기쁨을 아는 동시에 슬픔도 알았다. 더구나 이 동네에 수염센 어른들이 지팡석을 깔고 둘러앉아서 동네를 의논하고 잘못한 일을 심판하고 훈계하고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사무가 처리된 것을 이 회나무는 잘 안다. 비록 제1조, 제2조하는 시끄럽고 알아보기 어려운 성문율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적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영혼에 밝히 기록된 양심률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를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릇 온 동네의 이익이라든지 명예에 해로운 일을 생각할 줄 몰랐다. 그것은 이 회나무가 가장 잘 안다. 개인과 전체 나와 우리와의 완전한 조화 이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 이 회나무는 그 그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연회를 기억한다. 혹은 옥수수, 혹은 자매, 혹은 범벅, 혹은 막걸리, 혹은 게장. 이러한 단순한 그러나 건전한 메뉴로 집세기를 겨뤄가며 새끼를 꼬아가며 치룽을 걸어가며 꾸리를 겨뤄가며 어린애를 달래어가며 고양이까지도 참석을 시켜가며 즐거운 연회를 한 것을 이 회나무는 잘 기억한다. 면할 수 없는 죽음이 이 동네 어느 집을 찾을 때 이 회나무 밑에서 온 동네의 뜨거운 눈물의 영결식을 하는 것도 아니 볼 수 없었지만은 정월 대보름날 곱게 차린 계집애들이 손길을 마주 잡고 큰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장차 전라도 장차 어느 문으로 동대문으로 하고 춘 줄도 모르고 웃고 노는 양을 더 많이 보았다. 간혹 이 그늘에서 이놈 저놈하고 싸우는 소리도 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한 충돌은 아서라 하고 동네 어른들의 점잖은 소리 한마디에 해결이 되는 것이었다. 숭은 이러한 공상을 하고 있었다. 글쎄 이놈들아 왜 불장난을 하느냐 하고 둔덕집 영감님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가 집세기를 삼으면서 모깃불에서 불붙은 쑥대를 뽑아서 내어 두르는 우통 멋은 아이들을 보고 걱정한다. 이놈들아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 하고 젊은 사람 하나가 주먹을 들고 아이들을 위협한다. 위협받는 아이들은 빨갛게 타는 쑥대를 내어 둘러 어두움 속에 수없이 붉은 둘레를 그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캐득캐득 웃는 소리만 남기고 그러나 그 애들은 쑥대에 불이 꺼지면 다시 모깃불 곁으로 살살 모여든다. 어떻게 될 모양인고 하고 든덩집 영감님은 한편 뒷팔꿈치에다 신나를 걸고 끙끙 힘을 써서 조이면서 다들 무사하기는 어렵겠지 한다. 누구를 지명해 묻는 것은 아니나 허숭을 향해서 묻는 것이 분명하다. 아, 관리를 때렸는데 무사하기를 어떻게 바라오 하고 깨어진 이 난박을 솔뿌리로 꿰매고 앉았던 이가 대답을 가로챈다. 아무리 관리기로 남의 처녀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법이야 어디 있나 하고 든덩집 영감님은 키뼘으로 신바닥을 치면서 옛날 같으면 될 말인가 그놈의 정강이가 안 부러져 하고 분개한다. 옛날은 옛날이요 오늘은 오늘이지요. 관리라는 관자만 붙으면 남의 내외 자는 안방이라도 무상 출입을 하는 판인데 처녀 팔목 한번 쥐고
뺨 한 개 붙인 것이 무엇이야요? 하고 이 남박 함지박 깁는 이도 아니지려고 한다. 그는 나이가 40가량 되고 머리도 깎고 세상 경력이 많은 듯한, 적어도 고생을 많이 한 듯한 말법이다. 때른 것이야 잘못이지 하고 어디서 점잖은 음성이 온다. 구장 영감이다. 그는 회나무 밑동을 기대고 앉아서 담배를 빤다. 냄새가 정말 담배다. 어디 때리는 법이야 있나?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때리면 굿하여든 황기수가 잘못했더라도 말로 승강이를 하는 게지 손질을 했었으나 한가비가 잘못했지 하고 심판하는 어조다. 누가 먼저 때렸는데요? 황가놈이 한가비를 먼저 때려서 코피가 쏟아지니까 황가비가 황가놈의 목덜미를 내려누르고 2번 냅다 질렀지요. 아따 어떻게 속이 시원한지 나도 이가 득득 갈리더라니 하고 얕고 약해 보이는 무슨 병이 있는 듯한 청년이 구장의 말에 항의를 한다. 그래도 손질은 한 것은 잘못이야 하고 구장은 불쾌한 듯이 내가 모르겠나? 이제 한가비는 몇 해 지고야만 해. 아까도 주재소에 들르니까 소장이 그러네.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로 한가비랑 단단히 걸리리라고. 왜 손질을 해? 어디다가 손질을 해? 백성이 관리에게 손질을 하고 무사할 수가 있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다들 조심해 하고 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크게 가래침을 뱉고 어디론지 어둠 속으로 쓰러져 버린다. 아니 꼭 깨시리 구장이면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아서 되지 못하게 하고 젊은 패들이 구장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 들릴 때가 되어 한마디씩 흉을 본다. 숭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의 변호사니까 잘 알지 않겠나? 한갑이랑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질까? 하고 등덩집 영감님이 묻는다. 글쎄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숭은 이러한 경우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한 것이 슬퍼서 그렇지만은 별로 큰 죄 될 것은 없겠지요. 하고 위안을 주었다. 거원 어떡한단 말인고? 하고 등덩집 영감님은 신삼던 손을 쉬고 호박잎 담배를 담으면서 그날 벌어 그날 먹던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붙들려 가 있으면 거원 어떡한단 말인고. 이 노인은 아직도 상투가 있다. 몸은 늙은 소나무와 같다. 무얼 어떡해요? 징역이나 치면 상팔자지. 먹을 것정 입을 것정 없고 설마 굶기기 하겠어요. 콩밥이라도 굶는 것보다 안 날라고 하고 병 있는 듯한 젊은이가 역시 병 있는 듯한 젖먹이를 기어 나가지 못하게 붙들면서 웃는다. 집안 식구들은 다 어떡하고 하고 이남박 깊더니가 무릎을 들고 칼을 찾는다. 집에 있으면 별 수 있던가요? 비제나 쫄렸지. 이왕 잡아다 가둘 것이면 집안 식구를 다 가두어 주었으면 좋지 하고 병 있는 듯한 이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한다. 그래도 집이 좋지. 비럭지를 해먹어도 집이 좋지 하고 아직도 29살밖에 아니 된 얼굴 검은 청년이 언권을 정한다. 마치 어른들 말 참견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듯한 수줍은 태도로 응 너도 좀 고생을 해봐라. 집도 먹고야 집이지. 배때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집은 다 무해야 하고 병 있는 이가 선배인 채 한다. 얼마나들 있으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고 숭은 화제를 돌리려 하였다.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말에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야 식구 나름이지 하고 이남박 깊더니가 지혜 있는 양을 보인다. 식구는 대식구 잡고 하고 숭이 말을 전부하였다. 5 식구도 식구 나름이지만은 일할 어른이 둘만 있으면야 글쎄 논 댐맞이기 밭 이틀가리 한 부엌될 산 한 조각이면야 거들럭거리고 살지 하고 이남박 영감의 말에
논 단마지기만 있으면야 밭 이틀 가리 다 가지군들 하루 같이만 가지군들 하고 집세기 노인이 수정을 한다. 그러면요 논 단마지기만 있으면야 부자 부럽지 않지 그려 하고 여태껏 아무 말도 아니하고 치룽 겪던 중 늙은이가 한몫든다. 그리고도 벼름할 땅이 적어야 요새처럼 벼름이 많아서야 농사 하나 해가지고야 평생 빚지기 알맞지요 하고 병든이가 불평한다. 그래도 논 단마지기 밭 이틀 가리면 살아 나무가 있고 하고 이남방 영감님이 자기의 주장을 보증한다. 그야 그럼 그렇지요 하고 대개 의견이 일치하였다. 내가 모르겠나 하고 이남방 영감님이 자기의 의견이 선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숭은 생각하였다. 논이 단마지기며 두 섬내기 잡고 오팔은 사시 400원, 밭이 이틀 가리며 600원, 나무값 100원 도합 1,100원, 1,000원 돈이면 다섯 식구가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뜯어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었다. 논 단마지기 밭 이틀가리 하고 입속으로 외면서 숭은 집으로 한갑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인제 오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었다. 그는 빠는 곰방대에서 호박잎 불이 번쩍한다. 한갑 어머니는 숭을 위하여 우간이라는 방 건너방에 비길 것이다. 우간이라는 방에 모기를 다 내어 쫓고 문을 꽂고 닫아 놓았다. 숭은 방에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서 자리 있는 곳을 찾고 베개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 누웠다. 몸이 대단히 고운하다. 아이 더워 하고 숭은 제일 먼저 더위를 깨달았다. 말만한 방에 문을 꽂고 닫아 놓았으니 그 복염이 아니 더울 리가 없다. 숭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숭의 눈에는 서울 정동집에 앞뒷문 활짝 열어놓고도 선풍기를 틀어놓던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더위를 참고 잘 생각을 하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갑자기 변한 환경은 숭의 마음을 동은지 편안치 못하게 하였다.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하는 생각은 그리 유쾌한 생각은 아니었다. 비록 아내가 숭의 뜻을 몰라주고 또 숭에게 대하여 현숙한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를 버리고 나온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뿐인가 싸울 때에는 원수같이 믿더라도 애정도 그만큼 깊었다. 애정이 깊기 때문에 싸움도 심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왜 참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왜 사랑해 주지를 못하고 어머니도 없이 자란 년이 남편 앞에서나 응석을 부리지 어디서 부리오 하고 싸우고 난 끝에 울며 하던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도록 아내가 불쌍해진다. 내가 악인은 아니오.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오. 당신이 내게 소중하고 소중한 남편이지만도 내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신을 못 견디게 굴지. 그걸 좀 용서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래도 내 정성이 하고 귀에 주지 못하고 하고 정서는 싸우던 끝에 목덜미에서 빈대가 따끔한다. 겨드랑이에서 벼룩이 스멀거린다. 쑥내를 먹고 어지러뜨렸던 모기들이 앵앵하고 나와 돌아다닌다. 어디를 뜯어먹을까 벼르고 노린다. 발등이 갑자기 가려워진다. 이놈의 모기가 하고 숭은 손으로 발등을 때렸다. 서울 정동집 안방에 생초 모기장, 안사랑 침대에는 하얀 서양 모기장이 걸려있는 것을 숭은 생각하였다. 모기장이 없기로니 정동에 무슨 모기가 있나? 불의의 남편을 잃어버린 정서는 얼마나 애를 태울까? 숭은 모기 빈대벼로 더위의 총 공격을 받으면서 생각하였다. 어젯밤에 숭이가 가방을 들고 다시 이 집에를 안이 들어온다고 뛰어나올 때에 정서는 비록 분김에 제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자정을 땅땅 치는 소리를 듣고는 왜 아직도 아니올까 하고 기다리기를 시작하였다. 영감마님 사랑에 들어오셨나 보아라 하고 정선은 몇 번이나 하인에게 물었다. 정선은 눈을 감았다가 뜰 때에는 그동안 자기가 잠이 들지 아니하였던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나 곁에 숭이 누워있는가 하고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빈 베개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금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혼이 난 지 1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내외다. 정선은 어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전깃불이 나가고 동창의 볕이 비치었다. 영감마니 많이 들어오셨니? 하고 정선은 저도 놀랄만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숭이가 산여울 동네 우물가에 몸이 있을 때였다. 정선은 남편의 베개에 엎드려 울었다. 이튿날 정선은 재판소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허 변호사 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하는 급사의 대답이 들릴 때에는 정선은 선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지금 산여울서 숭이가 모기와 빈대와 벼룩에게 뜯기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정선은 서울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서광사로 간 게지 하고 정선은 억지로 안심을 하려 하였다. 계집애에게도 부끄럽고 하인들에게도 부끄러웠다. 만일 남편이 아주 달아나고 말았다 하면 무슨 면목으로 행기례를 나서고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하였다. 숭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를 생각하였다. 밉던 점을 다 떼어버리고 생각하면 정선은 아름다운 아내였다. 얼굴도 아름답고 몸도 아름답고 맘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다만 숭의 뜻을 알아주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만일 갑진에게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될까 하고 숭은 여러 번 생각하였다. 정선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만족이라든지 인류라든지 하는 생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오직 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제 집이 있을 뿐인 것 같았다. 세상을 위해서 제 몸을 고생시킨다든가 제 재산을 희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듯하였다. 숭은 이것이 슬펐다. 숭은 정선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려고 퍽 애를 써 보았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숭의 말이나 행동이 정선이가 인식하는 범위, 동정하는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정선은 무슨 큰 모욕이나 당하는 듯이 밝은 성을 내어서 숭에게 들이대었다. 그는 남편인 숭을 자기의 범주에 우겨 넣으려는 듯하였다. 사실 숭이가 끝.